반갑습니다.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켰는데 지금 굉장히 불빛이 강하죠. 강한 이유가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도 밝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영상은 밤 촬영입니다. 밤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이 아마 저의 첫 번째 시리즈로 발표를 할 영상이라서 여러분께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영상을 제가 네이버 TV 유튜브에다가 이제 스팀 융합교육이라는 교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 교과목에 포트폴리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통계를 올릴 겁니다. 통계. 그리고 저는 이 통계도 하고 세 번째 포트폴리오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할 거고 제가 또 시간이 된다면 다른 또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회과학 통계라는 교과목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을 듣게 되느냐를 좀 오늘 요약을 할 건데, 사실 포스팅은 4일날 했습니다. 4일 금요일날 했고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와서도 지금 발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킨 점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 대학원 포트폴리오라는 이제 내용으로서 사회과학 통계 첫 번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과학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한 내용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과학 방법론은 이제 수학교육에서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상담학도 사회과학이고요. 뭐 심리학도 사회과학이라고 계열을 보죠. 근데 경영학은 인문사회입니다. 제가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는 학과들이 몇 있는데 물론 이제 코치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전공들이 이제 인문사회나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현상에 대한 기술부터 시작해서 규칙성의 발견 그리고 이론과 법칙 정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한 기술이라는 것을 먼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아니라 디스크립션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묘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 묘사가 되면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성을 발견하면 우리가 이론, 법칙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론 법칙을 만들기 전에 이제 이것을 일반화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연구 가설이라는 걸 세우겠죠. 그 가설이 검증되었을 때 이론이랑 법칙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론과 법칙을 찾게 되는 내용에서 이제 if와 then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무엇이라면 가정, then 이하 결론이라고 하는 조건 명제처럼 들어가게 되는데요. 컨디셔널 프로포지션과 같은 내용으로서 이제 이론과 법칙을 정리하게 됩니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수학에서는 사실 이제 현상에 대한 기술에서 규칙성 발견하고 이론과 법칙을 정리한다가 아닙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사회과학에서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묘사가 되네? 왜냐면 중구난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상을 찝었을 때 모아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규칙성을 발견하고 아니면 어떤 배열이 나열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과 법칙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학 계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정리한 내용, 통계학의 발전이라고 해서 이제 통계학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면 컴퓨터의 발전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1930년에는 이제 정보 수집 능력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960년이 되면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통계학이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20세기 신실증주의에서 런더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진실은 과학을 통해 입증하고 계량적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는 자료를 분석했을 때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의 형태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등장을 했고 발전해 나갔다라고 언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했긴 했는데, 이론의 발견 그리고 자료 분석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 무엇이 있는지만 좀 작성을 했고, 여기서 좀 더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건너뛰려고 합니다. 통계학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째, 다량의 데이터를 축약해서 간결하게 진술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통계적 모형과 방법론을 통해서 일반 법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개별적인 요인, 변수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자료 축소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빅데이터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통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다량의 데이터를 축약해서 간결하게 진술한다는 내용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인 졸업인증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모든 대학들을 다 조사하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다량의 데이터는 그럼 안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량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가 다량의 데이터냐면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가 이제 대부분의 다량의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양적 설문을 하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 부분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양적 설문이 아니고 질적 설문이라고 한다면 질적 연구 방법론을 했을 때 설문을 그렇게 중요성을 갖진 않죠. 한 명 한 명의 묘사를 통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다량의 데이터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도 있다. 하지만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해서 통계학을 사용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도 통계학 사용합니다. 단지 인원수가 양적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통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윌콕슨 분산 통계인가요? 그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윌콕슨이라는 학자가 만들었던 통계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연구 방법론에서는 크게 이제 그림으로도 나타나 있지만 연역적 모형, 귀납적 모형으로 나뉜다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연구의 과정, 연구의 요소, 연구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과정은 통계적 모형과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설을 제시하면서 작업 가설에서 정의를 하고 측정 도구, 표본들을 설정을 하면서 이를 관찰하는 과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일반화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연구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연구 문제에 대해서 잠정적 진술로 if된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객관화가 중요하며 명료하고 가치의 중립성, 특정화, 그리고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확률적인 표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가설이나 화학적 가설로는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SPSS를 다루시게 된다면 이 부분은 필수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을 넣거나 문장 말고 이제 뭐 어절이라고 했을 때 어절을 가지고 통계를 돌리는 것이 그렇게 예쁜 모형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코딩 넘버라고 하는 것으로 쓰게 되는데요. 관찰 대상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코딩 넘버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논문의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그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죠.
경영학도 이 부분은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변수라는 내용보다는 변인이라는 내용을 씁니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래서 이것도 또한 인풋 아웃풋의 개념이 큰데 가운데 어떤 게 붙습니다. 매개변인이라고 하는 게 붙는데요. 그 변인을 연결해서 마지막 도달점이 종속변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모형에서는 두 가지 모형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역적 모형과 기납적 모형이 나타납니다. 연역적 모형에는 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시작으로 가설, 관찰, 가설을 채택 또는 기각하는 형태. 귀납적 모형은 관찰을 먼저 하게 되고 일반화를 시키면서 잠정적인 결론을 도달하는데 잠정적 결론을 결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가설을 관찰하고 채택 또는 기각을 하는 귀납적 추론이 이제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귀납적 추론을 하게 되지만 양적 설문 방법 같은 경우는 연역적 추론을 씁니다. 수학 교육에서도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경험적 연구 방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실험, 참여 관찰, 내용 분석, 조사 연구 중심으로 라는 내용을 썼고요. 경험적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질적 연구 방법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험하는 경우, 근데 그 실험을 했을 때 학생들이 참여를 만약에 한다면 참여 관찰들이 있을 거예요. 그 관찰한 내용을 기술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상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영상 확보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행동 분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내용 분석도 마찬가지인데 내용 분석은 이제 메타 어널라시스,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할 때 문헌 그리고 진술에 의해서 연구하는 내용을 이제 내용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베이 리서치 같은 이제 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탐색 기술 설명하는 이 각각의 단계에서 통계적 반복론을 언급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사회과학 통계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이 사회과학 방법론을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해보지만 이 발표하는 연습도 지금은 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박사를 졸업하면 아마 강의를 뛰어야겠죠. 뭐 강의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발표 연습을 해보는 거기도 하고요. 특히나 제가 발표를 하다가 이제 발표를 블로그 포스팅을 가지고서 하지만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까 하고 다시 한번 보는 역할도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정말로 잘못 적었거나 하시면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영상도 한번 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발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